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밤 10시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아직도 이제 크게 변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언제죠? 6월 15일, 14일, 15일 이때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이제 그때 전까지는 뭔가 좀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것 같고, 그때 이유가 돼도 사실은 방향을 어떻게 확실히 정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죠? 얘가 이만큼의 상승을 한 뒤에, 이거 좀 잘 보이는 걸로 바꿔볼까요? 초록색? 얘가 이만큼의 이렇게 상승을 한 뒤에 어떻게 됐죠?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가 여기 지점을 깨고 내려가면 좀 더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어디까지? 여기 241선 있는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멤버십 차트 공부 영상에는 올렸지만 요 이제 하늘색 요 흐리게 보이는 게 요게 이제 30주 봉선이거든요. 3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30주간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내려갈 경우에는 어디까지? 25,200불 때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깨지면 어디까지 간다? 이제 여기 241선 있는 데까지 갈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의 지지 라인은 이렇게 있어요. 지지 라인은 우리가 차트 공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되죠? 돌파했던 전고점, 요 자리, 전고점, 여기 전고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상승 중에 고점과 고점 사이에 있는 저점, 요 자리도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은 사실은 기술적 분석상 요 자리, 고점과 최고점 사이에 있는 이 저점, 최저점, 여기를 깨면은 일단 좋지 않은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고점과 저점, 그리고 나서 고점이죠. 그럼 요 자리를 깨면 일단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여기까지 이 언더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쌍바닥 찍으러 간다. 그럼 이거는 뭐다? 비파가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 상승을 희망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자리를 일단 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를 넘어야겠죠. 요 두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넘게 된다면 이제 여기 32K 지점. 그래서 요 세 개, 1번, 2번, 3번을 보면 돼요. 그럼 1번은 어디라고 했죠? 주봉상 28,462불. 28,462불 자리가 이 1번 자리예요. 그리고 이 2번 자리는 얼마죠? 31,046불이었죠. 31,046불. 여기가 31,046불 자리. 그리고 이 3번 자리가 뭐죠? 여기 3번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32,384불. 32,384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승으로 갈 때는 이 각 언덕을 넘어야 돼요. 이 언덕을 넘을 때 우리 채널에서는 뭐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언덕을 넘을 때 최소 단위가 적산병이다. 적산병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돌파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자리를 어떻게 넘는가를 봐야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 두 번째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상승세를,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세를 다시 이어가는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번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게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자리 48,000불 때까지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넘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간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면 나스닥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나스닥이 좀 별로 좋지 않게 끝났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주봉상 꼭지 따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주봉상 꼭지 따면 안 좋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돼야 돼? 일봉에서 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도 꼭지 따는 모양처럼 나왔죠.
이거 꼭지 땄잖아. 왜죠? 이때 최고점, 여기 양봉의 고점보다도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양이기 때문에, 좀 좋은 모양이 아니죠? 어제 전일에 이 양봉보다 더 높은 데를 치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도치 모양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떴는데,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높은 데를 치고 내려오는 이런 음방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꼭지 따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재차 다시 어제의 시가였던 14,647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야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별로 좋지 않게 끝났다.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죠? 내일 하루 남았어. 그래서 지금 내일 하루 동안에 이게 말아 올리지 못하면 조금 찝찝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5일선을 더군다나 얘가 5일선도 깨버렸어. 그죠? 5일선을 깨는 꼭지 따는 음봉.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죠? 나스닥은 지금 좋지 않게 끝났다. 일봉상.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내일 얘가 다행히 여기 시가까지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다행이겠죠. 그러면은, 좀 희망이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코스피 우리 저 회원분께서 코스피 200도 좀 봐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200이나 코스피나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거 뭘 보면은 어디서 또 이제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 나스닥 있죠? 나스닥 있고, 그 다음에 S&P 500 있죠? S&P 500 있고, 다우지수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나스닥은 기술주, 빅테크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들, 상위 시총에 속하는 애들이 이제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뭐, 다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중에서 더 뽑아낸 거죠. 근데 요런 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여기 이렇게 다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스닥이나 S&P는 뭐 비교해가면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스닥만 오르고 뭐 S&P는 별로 안 오르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워낙에 S&P는 대형주 위주로 있기 때문에 얘는 무거워요. 되게 시총 자체가 이 S&P 500에 속해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나스닥도 되게 무겁긴 하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S&P나 다우는 잘 안 보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더 연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코스피랑 코스닥은.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어떤 그 수출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수출입 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왜 그렇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나스닥의 빅테크의 기업의 그 성패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성장이 더 하고 있느냐, 더 이게 많이 팔리고 있느냐, 뭐 이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S&P나 다우는 이제 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는 사실 크게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뭐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 나스닥하고 S&P하고 뭐 이건 이제 따라한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제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뭐 여기 코스피도 막 뭐 코스피 인덱스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은 따로 볼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제가 얘기하는 코스피 보고
코스닥 보고 그러면 돼요. 딴 거 뭐 또 디테일하게 막 뭘 본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게 달라질 것 같지만 아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매크로적인 시황들은 큰 대표가 되는 것들만 보면 돼요. 나스닥 보고 S&P 보고 다우 보면 미국 주식을 그냥 판단하는데 그냥 대충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큰 흐름이나 추세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거기서 막 또 깊이 들어가고 무슨 뭐 선물 지수니 뭐니 막 이런 거 해서 막 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뭐 더 많이 알고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더 도움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제가 막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도 없는데 이거저거 다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보고 있는 기본적인 지수들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얘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뭐 이제 5일선을 찍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게 꼭지를 땄다고 볼 수 없죠. 왜죠? 얘는 그냥 갭으로 떠 있어. 갭으로 뜬 상태에서 음봉이 나온 건 꼭지를 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꼭지를 딴 건 뭐냐?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보면 전일에 이렇게 양봉이 있는데 바디가 반드시 겹쳐야 돼. 겹치고 전일의 양봉의 고점보다 더 높은 데를 찍고 내려오는 이런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게 꼭지를 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얘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5선을 지키고서 말아 올렸으니까 일단 뭐 코스피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이거 이렇게 지금 주봉상 어떻게 나왔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주봉은 사실 지금 코스피 주봉을 보면 이번 주에 얘가 조금 말아 올리면서 도치 형태로 뜨면 이것도 꼭지 딴 모양은 아니죠? 바디가 안 겹쳤어. 그죠? 요런 게 꼭지 딴 모양이잖아요. 요런 게 꼭지 딴 모양이에요. 그죠?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이런 건 꼭지 딴 거지.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요것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종마감을 하는지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봤죠? 도미넌스도 봤었는데 도미넌스도 뭐 지금은 다시 이제 얘가 이제 주봉상 어때요? 주봉상 이 양봉이 괜찮죠? 전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고 50%를 회복하면 전일의 음봉에 전주의 음봉의 50%를 회복하면 이제 상승의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미너스는 이제 그런 모양이다. 이제 요거 이번 주에 종마감 하는 거를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이 자리를 다시 넘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는지 지켜보시면 되고, 뭐 내려오는 이 지금 각도가 좀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를 희망해 볼 수 있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하다. 그 정도로 가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뭐 여전히 횡보죠. 옆으로 기고 있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크게 10년물 채권은 달라진 건 없고 종가로 3.79, 3.7%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이다. 지금 요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뭐 다시 돌파 시도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얘가 단기적으로 요 자리, 요 언덕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위에는 한번 치고 올라가겠죠. 그럼 그 자리, 요 자리가 얼마죠? 3.8%예요. 그래서 3.8%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제 요 언덕, 3.9%대, 3.95%대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왜인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계속 제가 우리 채널에서 장단기 금리차도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2년물 채권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 얘도 4.5%죠. 4.5%.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는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0.25 더 올렸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이제 FOMC 회의 때 이제 또 나오겠죠. 동결을 할지 0.25로 올릴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잠깐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얘가 종가로 4.5%거든요. 2년물이. 그러니까 3.8이었죠. 그러니까 얘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계속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설왕설래 하고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경기 지표나 이런 게 지금 막 뭐 나빠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맞냐 또 이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요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의 어떤 매크로적인 시향은 확실하게 어떻다라고 말하기 힘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냥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코로나 때 원래는 이 경기 사이클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4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4년, 10년으로 보는데, 이제 이 사이클이 보통은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그 스탠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막 좋아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연준에서 돈을 축소하면서, 양쪽 축소를 하면서 이제 막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쪼그라드니까 다시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대출을 줄이고 이제 상환해야 될 거 상환하고 투자를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는 소비가 좀 위축되고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이제 침체 얘기 나오고 막 이제 또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연준에서 돈을 풀죠.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를 또 해주면 돈이 풀리니까 또 기업은 대출을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한 4년 정도로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때 팬데믹 때 원래는 돈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죠? 돈을 막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어떻게 됐죠? 갑자기 경기가 그냥 꼬라박았어. 그죠? 특수한 어떤 전염병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경기가 꼬라박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준에서 깜짝 놀라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푸른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때 뭐 역대급의 뭐 골디락스 존이 왔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있는 사람들은 더 벌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돈도 이제 좀 금리 올리고 이러면서 양적 축소를 이제 진행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경기가 그냥 막 침체가 안 와.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억지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벌어지고 있고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막 되게 막 왜 경기가 안 꼬라박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누구 하나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막 설명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시장에서 말하는 거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뭐 이거 야 좋대더라 아니면 꼬라박는 데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요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침착하게 확실한 자리가 안 오면 매수를 안 하고 돌파하면 또 자리가 오면 매수하고, 그러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이거 이렇게 ABC 이렇게 1, 2, 3, 4 올라갔는데 이 ABC가 나올 거 뻔히 알면서 들고 있는 거야. 더 갈 줄 알고. 이거가 오면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단계가 있어요. 엘리엇 파동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보는 이유가 뭐죠? 여기 중에서 적어도 여기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매수하자는 거잖아요. 여기 이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모면하고 여기만 안 잡으면 돼. 그럼 적어도 손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어딘선가 던지기만 해도 수익이 꽤 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데 단계가 있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매매를 해야지 막 꼬라박는 거를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죠? 가치 투자나 뭐 이런 장기 투자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들어가야 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나는 뭐 3년 후에 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미국,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4년 주기로 막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4년주기로 꼬라박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지금 내가 4년주기인데 지금 꼬라박는 그 시점인지 어딘지 지금 모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3년을 버틸래. 근데 막 이게 계속 꼬라박는 기간에 내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오를 때쯤 던진다고. 이거 못 버티고 있다가. 아무튼 그런 상황을 잘 캐치하셔야 된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뭐 사실 뭐 크게 지금 변동은 없죠. 지금 변동은 없어요. 여기가 100불대 꼭지 따고 내려오는 중이니까 뭐 다시 바닥 한번 찍으러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여전히 지금 여기서 횡보 이렇게 하락 이후에 이렇게 하락 이후에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어때요? 추세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상승 추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그냥 약보합 상태로 옆으로 그냥 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환율이 지금 그때 241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음봉 4개째인데 일봉상 어때요? 일봉상 지금 일봉상 요렇게 요때 240선 깨고 내려왔고 지금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240선 위로 반등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얘는 이제 당분간 여기 밑에까지 꼬라박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여기 얘가 힘 못 쓰고 쌍바닥 찍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되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환율은 이제 꼬라박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유가도 한번 볼까요? 유가 어떻게 되고 있죠? 유가도 여전히 큰 변동은 없죠? 큰 변동은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중이에요. 수렴하면서 그냥 바닥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도 올라가려면 적어도 241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계속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지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